오늘 진짜 전략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원에서 민주당이 당선이 되는 블루웨이브가 실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는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블루웨이브가 실현됨에 따라서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 우호적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공화당이 증시라든지 기업에는 우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블루웨이브는 증시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경민앵커께서도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밤사이에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DC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굉장한 어떤 혼란상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블루웨이브의 여부, 보내드린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팍스뉴스 화면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저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저기 이제 새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1-2시 무렵에 저렇게 49대 50 해서 두 석 중에 한 석은 아예 그때 민주당 쪽으로 됐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박빙입니다. 박빙이고 이제 98% 정도 개표가 된 상황에서 저런 시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결국 이제 1월 6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미 의회에서 그동안에는 통상적으로 그냥 통과 의례처럼 여겨졌던 의회에서의 이제 이제 선거인단 최종 인증 과정 그걸 앞두고 그것이 열리기 한 2시간 전부터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랠리 또는 마치 이렇게 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지지자들 앞에서 저렇게 연설을 직접 했습니다. 경호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직접 현장에 나왔고요. 여러 장황하게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저런 어떤 선거 부정 사례 내지는 불투명성 이런 것들을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결국 메시지는 never concede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 번 더 밝혔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뉴욕타임스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뉴욕타임스 들어갔더니만 같은 시각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지지자들의 집회 이걸 갖다가 헤드라인으로 제일 큰 기사로 잡았고요. 저렇게 사진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군중이 모였고 의회 쪽에서 하던 모습 그리고 미치 매코넬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CNN도 들어가 보니까요. 역시 놀랍게도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그 집회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늦게 보내드렸던 거.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은 결국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죠. 시위대가 결국 의사당 안으로 난입이 되었고 진입이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의원들은 아리조나주부터 시작해서 이의 제기가 실제 있었고 토론에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결국 진입하면서 저렇게까지 상황됐고 여성 한 명 총상으로 중퇴 소식까지도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블루웨이브 그런데 여기서 아래쪽에 한번 저걸 치워 보신다면은 지금 이 팍스뉴스의 저 표시 아예 이제 50대 50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98% 개표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블루웨이브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향후 이때까지 미국에서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적 혼란 상황이 그야말로 케이오스인데요. 이 상황 하에서 이제 백악관 이제 1월 20일 정상적인 취임이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 등등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에 그래도 이제 시장은 웨이브라기보다는 그냥
잔잔한 파도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결국은 상원 쪽도 지금은 이렇게 민주당 50대 50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1월 20일 이후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관련한 그 부분에서 진짜 이제 상원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의장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블루웨이브 실현 가능성도 장중에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이 기업의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또 맞물려 있는 대형 IT주들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이러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뭐 지금 진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된다면은 지금까지 얘기되어 왔던 것보다 또 추가적으로 한 1조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책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전망이 이제 또 부각됩니다. 그야말로 돈잔치죠. 또 여기에 또 추가 1조 달러 뭐 그런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유럽 지역 보시면은 유로스탁스가 1.78%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차트 하나씩 간략하게 보시죠. 유로스탁스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유럽은 올라가려고 합니다. 물론 유럽은 아직까지도 작년 팬데믹 이전 레벨을 회복 못한 데가 많죠. 또 재밌는 거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FTSE 100 지수가 유럽 지수 가운데 어제 가장 많이 올랐는데 무려 3.47%나 올랐습니다. 브렉시트까지 뭐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영국의 주가 지수도 이제 조정 차원이 아니라 조정의 맥신 61.8%를 마침내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세에 가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놀라운 거는 파운드 달러 차트도 한번 보시죠. 그동안에 FTSE 100은 주로 수출주가 많기 때문에 파운드가 약세를 보일 때 주가는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반대의 경우 반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브렉시트가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 때문인지는 달러 약세라는 그 전반적인 추세 때문인지 파운드도 강해지는 가운데 영국 지수도 올라가는 거죠. 즉 그냥 가고 있단 말입니다. 다 간단 말입니다. 다음 다우지수 보시면 1.44% 올랐습니다. 다우지수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11월 9일 파이자 백신 소식 이후에 쭉 올라와서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폭은 미미했음에도 어제 이제 제법 올랐죠. 오른 상황에서 저렇게 했으나 이제 여기에는 다음 보시다시피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같은 다우지수 종목 가운데 은행주가 확 뛰어버렸고요. 그리고 캐터필러도 뛰었습니다. 아마 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보시면은 마이너스 0.61%로 하락 마감인데요. 아래 10분 차트 보시면은 왼쪽에 시작할 때 푹 떨어지면서 시작했다가 장중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상승세 꽤 올라갔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꺾였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애플, 아마존닷컴 같은 이런 종목들이 뭐 3%대 가까운 3%를 넘는 애플과 2.5%의 마이너스를 보이는 아마존닷컴처럼 빅테크 기업들 조금 부진했죠. 반면에 뭐 테슬라는 그냥 계속 달리고요. 테슬라도 한번 보시면은 장중 고점은 5.29%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2.84%니까 제법 상승폭을 좀 줄이는 가운데에 이렇게 마감은 했습니다만 계속 올라갑니다. 함께 올렸던 저 기사 보시죠. 모건 스탠리 어떤 저 애널리스트겠죠? 결국 810불까지 올렸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그동안에 사실상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은행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확 바꿔서 기존에 제일 높게 불렀던 골드만삭스의 780불보다도 더 높은 810불을 목표 주가로 제시하는 정도로 이런 상황까지 와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신다면은 러셀이 어제 3대 지수보다 더 올라버렸습니다. 러셀은 거의 3.98% 4% 가까이 올라버렸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이 저렇습니다. 거의 뭐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 다만 이제 또 하나만 더 보실 것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마침내 1%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1.04%대에서 마무리됐는데 현 레벨에서의 8.23bp 하루 저렇게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즉 시장은 어쨌거나 뭐 국채 발행을 통한 그런 식의 재정 부양책은 결국 불가피하다. 뭐 그 수순으로 간다 보고 정치적 혼란은 어떻든 간에 결국 돈은 더 시장에 쏠려 들어올 것이다. 다만 기술주 어떤 요런 쪽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감을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증시 상승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러셀 2000 보여주셨는데 중소형주 중심으로 오름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미국 증시 상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도 1월 들어서는 중소형주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네. 지난해에 많이 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 물론 코스닥 시장도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거래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수를 하면서 어제는 3,000선까지 찍었어요. 물론 이것이 지켜내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기는 했었는데 과열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기간 조정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요. 어제 실제로 하락 마감하기도 했고요. 국내 증시에 대한 평가는요? 예, 국내 증시는 지금 오로지 개인 매수세로 만들어지고 있는 랠리였죠.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은 저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월화수 어제까지 거래소에서의 외국인 개인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날 1조가 넘는 하루에 1조가 넘는 뭐 이거 우리가 이제 요즘 아주 자주 보는 익숙한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첫날 마치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에 1월 4일 개장만 기다렸다는 듯이 저렇게 샀죠. 뭐 배당락 당일날도 1조 넘는 걸 사면서 결국 빠져야 될 지수를 갖다가 플러스로 돌려 세우는 정도의 저력을 보였던 개인들이 그 다음 날도 샀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을 사버렸습니다. 참 무시무시하게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아래쪽에 이제 RSI가 보이도록 저쪽에 한번 자막을 치워 주신다면은 RSI가 시사하는 바는 지금 이 시장은 분명 과열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국내 뭐 이런저런 매체들마다 다들 전문가들은 과열을 경고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이 상황 하에서 이 랠리를 갖다 정상적인 랠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전문가 집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긴 가는데 왠지 좀 불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에 개인들이 47조 5천억 가까이 쌌어. 누적 순매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누적 순매도를 합하면은 개인이 저걸 다 받아낼 수 없었는데 결국 저건 기타 법인에서 즉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자사주 매입이나 여타 또 주식 투자에 많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얘기죠. 연기금이 2조 8천억을 파는 가운데에 기관이 절었다. 연기금도 기관 포함이니까요. 다른 그런 상황이고 자 저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작년에 24조 넘게 판 외국인들 이제 그러면 살만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그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좀 길게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2008년 12월 이후를 한번 살펴봅니다. 2008년 12월이 뭐냐 하면 이제 금융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돌아서려고 하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 외국인은 54조 넘는 순매수를 기록해왔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결국은 나머지 이제 우리 국내 개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내면서 갔다는 것이죠. 자, 이 표에서 더 재밌는 거는 그 기간 동안 연기금도 외국인보다 더 많은 57조나 샀습니다. 그런데 연기금 포함된 기관이 마이너스 43조였다면은 연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100조 넘게 팔았다는 얘기죠. 순매도 개념으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곧바로 순매수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은 사실상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개인들의 매수세로 지수를 높여가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코스피 월간 차트를 보시자면은 우리 서울 국내 증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우상향하는 점선 빨간색은 저점끼리 연결한 외환위기 때의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묘하게도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과 지난 팬데믹 때의 저점도 일치하게 연결되는 깔끔한 우상향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더더욱 또 우리 증시에서 재밌는 거는 이 선을 평행되게 끌어올린다면은 88년, 89년 그 무렵에 1000포인트를 처음 넘었을 당시에 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고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피가 시작하기 전에 고점 그리고 팬데믹 훨씬 이전에 2018년 2월 모든 증시가 뭔가 고비를 맞았었던 그 당시의 고점을 연결했던 의미 있는 선도 돌파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이 돌파한 그 자체를 갖다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긴 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자면은 지금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도 같이 씌워 나왔는데요. 밴드 상단을 갖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했던 자체를 시장의 강력한 그만큼 강한 추세의 힘으로 인정해 준다면 따라 붙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또 입혀놓고 보니 과연 이번만큼은 그러면 또 다르다라는 그 명제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저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든 하단이든 벗어나면은 2, 3개월 내로 다시 그 밴드 안으로 접어들기 마련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거의 경험치기나 시장의 속성은 무시되고 계속해서 개인들이 바깥 사정이 어떻든 실물 경기가 어떻든 뭐 미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든 그냥 사기만 한다, 밀리면 산다 하는 걸로 저러한 밴드를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과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개인들은 사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지수도 계속해서 오를 것인가는 어제도 1조 7천억이나 샀음에도 불구하고 20포인트 넘게 밀린 지수였습니다. 오늘도 한번 승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개인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살 것 같습니다. 네, 과열 구간일 수는 있겠지만 이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증시, 이 중요한 변곡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관건은 외국인이 다시금 돌아오느냐 여부도 될 수 있을 텐데 네. 시간 관계상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추세는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또 우리 원화와 많이 연동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위안화도 지금 뭐 30개월 내 위안화 가치가 최고까지 치솟아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이 쫓기긴 합니다만, 참, 하루하루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뉴욕 증권거래소가, 차이나텔레콤을 비롯한 그 3개 중국의 국영통신사, 상장 폐지를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또 어제는 또 한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마크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그런 식입니다. 위안도, 좀 궁금해지는 국면입니다만, 조금 달러 위안 환율 하락세는 좀 제동이 걸릴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월간 차트 보시면 이어서 이제 밀릴 시점이야. 아니야. 박스권 안에서의 조정 국면이었는데 박스 하단이야. 대충 다 왔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간 차트를 보자면 왠지 여기서는 달러가 더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달러원은 결국 이 상황입니다. 오늘도 NDF 시세는 어제 종가 대비 한 2원 30전 정도 높게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조금 상승 출발이 가능하다는 NDF 시세인데 포인트는 1080원이 깨지느냐의 문제. 아니면 저 1080에서 이중 바닥을 만드느냐. 1080원 깨지면은 그 다음 레벨은 짚어볼 수 있는 레벨은 크게 화면에 나와 있죠. 1054원 2018년에 봤던 저점.
아니면은 아예 멀리 간다면 1,050원도 못 견딘다면 1,008원. 그러나 그 이전에 1,080원이 깨져야 되는데 지금 외환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다른 그런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1,080을 깨고 내려갈 만큼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그러나 서울 증시에서만큼은 우리 개인들의 매수세로 그냥 가자. 이 다툼이 어떻게 될지 한번 누구도 뭐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면서 양쪽 외환시장과 그리고 증시 그리고 채권시장에서의 그 기운들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거래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